1942년 6월 일본군은 소련 캄차카반도와 알래스카를 잇는 섬들인 알류샨 열도를 침공했고 서부의 아투섬과 키스카 섬을 장악했습니다. 알류샨 열도는 일본과 알래스카 본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일본군은 아투섬에서 약 1200km 떨어진 쿠릴 열도의 기지에서 보급을 해가면서 이 섬들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미군의 장거리 폭격 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와중에 1943년 3월에는 이 해역에서 아투섬에 보급을 가는 일본 수송선과 호위함대 그리고 미군 함대 간의 코만도르스키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군도 알래스카 본토에서 점점 서쪽으로 다가와 섬들의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일본군을 폭격하고 곧 있을 알류샨 열도에서의 일본군 소탕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남태평양에서는 과달카날에서의 일본군 패배와 철수가 이루어졌고 과연 알류샨 열도에서도 이러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일본 수송부대가 쿠릴 열도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쿠릴 열도 최북단의 빠라무시르 섬이었습니다. 빠라무시르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쓰고 일본어 지명으로는 호로무시로인데요. 이 섬에는 활화산이 아직도 최소 5개가 있고 섬 남부에 이곳에 위치한 화산을 촬영한 것이 바로 이 사진인데 아마 1943년에도 이 사진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해군기지 사진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 섬에 있었던 일본군 기상관측소라고 합니다. 이때는 쿠릴 열도 전체가 캄차카반도 바로 남쪽까지 전부 일본 영토였고 남쪽에 위치한 이투르프 섬 기지에서 1941년에 진주만 기습 항모부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진주만 기습 직전인 1941년 11월에 이 섬에 히토카프만에 정박하던 항공모함 아카기의 비행갑한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아카기를 포함해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일본 항모 6척이 전부 찍혔다고 하는데 사진 설명에 의하면 이 항공모함이 카가이고 이 두 척이 왼쪽에 히류, 오른쪽에 소류,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멀리 보이는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이 쇼카쿠와 즈이카쿠라고 합니다. 쿠릴 열도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부터 일본 홋카이도 바로 위까지 전부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 현재 북방 영토라는 이름을 붙여서 남쪽 몇 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류샨 열도 서부를 나타내는 이 지도에서 미군은 본거지였던 더치하버에서 출발해 아닥섬을 거쳐 키스카에서 약 10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암치트카를 점령하고 키스카의 일본군 진지에 폭격을 가하는 등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역의 미군을 총지휘하던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은 미군이 암치트카를 점령한 1943년 1월에 알류샨 열도, 특히 일본군 본부가 있던 키스카에서 일본군을 몰아낼 상륙작전 초기 계획을 미군 수뇌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지역 육군을 지휘하던 존 드윗 중장 그리고 해군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이 공격 계획에 찬성하고 합동참모본부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존 드윗 중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으로 미 서해안 지역의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을 강제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이 있든지 없든지 일본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럽 전선에서 싸운 미국군 제442 보병연대가 거의 대부분 일본계로 구성되었는데 존 드윗은 이렇게 일본인으로 구성된 부대 편성에 반대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류샨 열도 탈환 계획안은 1943년 1월 셋째 주에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가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그리고 미영 수뇌부의 재가를 받고 세부 계획 수립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군은 원래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알래스카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이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 페어뱅크스 기지를 비롯해 이곳 앵커리지에는 엘멘도르프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생활 환경이 좋아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었고 수많은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영 좋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을 묘사한 기록에 나와 있는 언급에 따르면 군인들의 삶의 질은 앵커리지에서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이 그래프처럼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생활 환경도 서쪽으로 갈수록 더 자연에 노출되었는데 약 400km 떨어진 코디악 기지에서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가끔 곰이 활주로에 나타나 쫓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디악에서 약 900km 서쪽에 더치하버가 있었고 조금 더 떨어진 움락 기지에서는 시설은 괜찮았지만
다른 기지보다 중요성이 뒤져서 보급 물자가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병사들이 하루 3번 스팸만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닥에도 기지가 만들어지고 병사들의 숫자는 빨리 늘어났지만 보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 물품이 4월에 배달되기도 하고 보급의 절대량이 늘어나도 원래 목적지로 가지 않고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닥섬의 서쪽에 있는 암치트카 섬에서는 병사들이 추운 날씨에 텐트에서만 생활했고 난로를 켜놓아도 바닥과 천장의 온도 차이가 40도가 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그야말로 최전방인 이곳에는 식량 보급이 잘 되지 않아 배고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당시 증언도 존재합니다. 알류샨 열도 미군 기지들에서는 전투가 없는 가운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날씨 등으로 인해 이른바 집단 우울증이 퍼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이곳 미군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어느 정도 특혜를 누려서 병사들이 거의 통조림으로 식사를 할 때 자기가 만든 화단에 쓸 비료를 공수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앞으로 다가올 알류샨 탈환 준비의 일환으로 코만도르스키 해전 바로 전날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항공대 사령부를 아닥섬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사령부가 아닥섬으로 오면서 그곳의 생활 환경도 그에 따라 좋아졌는데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콘셋 막사와 자주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고 아닥섬 기지에 4-5곳에서 매일 영화가 상영되었고 PX에는 코카콜라가 새로 들어와서 병사들이 콜라를 사려고 한 블록 넘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증언에 따르면 컴컴한 화장실에 전등이 달린 것도 병사들의 생활 환경에 상당한 발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조금 전 언급했던 대로 알류샨 열도에서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군에게 닥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륙 병력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존 드윗은 미국 서부 웨스턴 디펜스 커맨드 WDC를 지휘했고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등장한 바 있는 사이먼 버크너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했고 알래스카 디펜스 커맨드 ADC를 지휘했습니다. 알래스카가 웨스턴 커맨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드윗이 버크너의 상관이었습니다. 당시 알류샨 열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제4보병연대가 중심이었고 아닥섬에 약 3,000명의 병력이 모여 있었으나 일단 그 병력으로는 모자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도 높지 않았던 데다가 상륙작전 훈련도 안 되어 있어서 결국 다른 부대를 불러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드윗 장군은 육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워 디파트먼트에 아직 미국 내에 있던 제35보병사단을 알류샨 작전을 위해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워 디파트먼트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사단 마크가 모래시계를 닮아 아우어글래스 디비전 모래시계 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7보병사단을 알류샨 작전에 배정합니다. 원래 이 사단은 세븐스 모터라이즈드 디비전 제7 차량화 사단이었고 북아프리카로 갈 예정이었으나 북아프리카 전역이 거의 끝나가는 바람에 다시 보병사단이 되어 미 국내에 있었습니다. 드윗이 원래 요청했던 35사단의 사단장과 부사단장은 알류샨에 배치된 경험이 있었지만 7사단은 주로 사막에서의 기동전 훈련을 하던 부대여서 드윗 장군은 이 부대 배치에 반대했고 워 디파트먼트는 드윗 장군의 재요청을 바로 거절합니다. 사실 1943년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미군 전체에 매우 바쁜 시기였는데 1943년 6월 말에는 남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한 중부 솔로몬 제도를 노리는 카트윌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얼마 뒤인 7월 초 유럽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역을 마무리한 연합군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상륙할 허스키 작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비해 알류샨은 확실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이어서 워 디파트먼트는 드윗 장군에게 자기들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7보병사단이 알류샨 열도로 가게 되었고 미 해병대의 지원하에 상륙작전을 위한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알류샨 작전을 준비하는 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군은 상륙 예정지로 아투섬보다 키스카섬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키스카의 일본군 병력이 아투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항구로 쓸 수 있는 후보지가 아투섬보다 더 좋은 상태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미군은 키스카에 일본군이 약 9,000명 이상 주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아투섬에는 약 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킨케이드 제독이 미 해군 지휘부로부터 받은 전달 사항은 제7보병사단을 비롯한 충분한 병력을 키스카까지 싣고 갈 수송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준비와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1943년 2월 말 킨케이드 제독은 미국으로 날아와서 드윗 장군을 만나 작전 계획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드윗 장군에게 대규모 병력을 싣고 갈 수송선이 부족하다면 키스카섬 대신에 아투섬을 공격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투섬 점령은 1개 연대만 보강시켜서 보내면 충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투섬을 점령하면 일본 보급 물자가 키스카로 오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어서 잘만 된다면 전투 없이 키스카 일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상륙지 변경은 곧 합동참모본부 등 미군 수뇌부의 재가를 얻었고 이제 알래스카의 미군 지휘부는 아투섬 점령을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4월 1일이 되었고 상륙작전 수송 지휘를 맡은 프랜시스 락웰 제독 등 수뇌부는 다시 샌디에고에 모여 아투섬 상륙 D-Day를 1943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6월이 되면 이 인근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정된 날짜였습니다. 아투섬 상륙 작전은 오퍼레이션 랜드 크랩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되던 작전 준비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났습니다. 상륙일이 얼마 남지 않은 1943년 4월 중순 미군 정찰기가 아투섬을 다시 정찰하고 아투섬의 일본군 예상 숫자를 그동안 알려져 있던 500명이 아니라 1600명으로 올려서 보고합니다. 미군은 1개 연대를 보강시켜서 약 25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500명을 상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1600명 정도라면 2500명은 턱없이 모자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작전을 취소할 수는 없었고 D-Day를 불과 19일 남겨둔 1943년 4월 18일 미군 지휘부는 다시 작전을 대폭 변경해 제7보병사단 전부를 아투에 상륙시키기로 합니다. 모자라는 수송선은 D-Day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미군은 보급 면에서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 겨울에 필요한 방한복 등 보급 물자가 이탈리아 작전을 위해 전부 유럽으로 돌려져서 D-Day까지 제대로 장비를 갖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태평양 전역에서 방한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사단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해안과 알류시안 해안은 극과 극으로 달라서 작전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제7사단장 등 지휘부 장성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자주 생기는 등 미군은 다가오는 상륙일을 앞두고 무언가 불안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아투섬 전투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에서는 1943년 봄 소련과 미국 사이에 위치한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일본의 공방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본군이 알류샨 열도에서 장악하고 있던 이 두 섬, 아투와 키스카 중에 더 왼쪽에 위치한 아투섬의 탈환을 노리는 미군의 상륙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이 두 섬을 좀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두 섬 간의 거리는 약 320여 킬로미터이고 미군은 1943년 1월에 이미 키스카 남동쪽에 있는 암치트카 섬을 점령하고 키스카 폭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제대로 된 방어를 위해서는 비행장 건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전력을 다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진도는 잘 나가지 못했고 3월 26일 코만도르스키 해전의 실질적 패배로 대규모 보급이 좌절된 이후 차후의 보급은 5월 이후 이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그동안의 보급으로 과달카넬처럼 굶는 사태는 없었지만 아투와 키스카를 장기적으로 방어하려면 일본군은 43년 5, 6월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지키려는 일본군의 의지는 굳건해서 기존 북부군을 북방군으로 확대 개편하고 북부군 사령관 히구치 키이치로 중장은 1943년 2월 11일자로 북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히구치 중장에 대해서는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38년 3월에 히구치는 소장이었고 만주 하얼빈의 특무기관장이었는데 이때 유럽에서 당시 만주국 국경으로 독일의 박해를 피해온 유태인 18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독일과의 관계를 염려해 이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만
히구치가 인도적 차원에서 통과를 허용해 상해 조개까지 갈 수 있도록 했고 1940년까지 최소 수천 명의 유태인들이 이 루트를 통해 상해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동맹국이었던 독일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당시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토조 히데키가 이와 관련 히구치를 면담했지만 독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계나 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히구치 중장이 유태인들은 구했지만 알류샨 열도에 자기 병사들을 과연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도 비행장과 보급 등의 문제로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쿠릴 열도와 남부 사할린 등에 대한 보강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3월과 4월을 지나면서 일본군은 수비의 중점을 아투에 더 두기 시작했는데 미군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키스카 일본군이 훨씬 많다는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미군의 아투섬 상륙 예정일은 원래 1943년 5월 7일이었는데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아투섬 활주로 완공 예정일은 6월 말로 잡고 있어서 미군의 아투섬 상륙 때 활주로에서 뜬 일본 항공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키스카에 먼저 상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를 찔러서 아투섬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우 쿠릴 열도에서 항공기가 날아와서 아투섬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릴 열도에서 아투섬까지의 비행 거리는 일본군이 1942년에 고생했던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의 루트 길이와 비슷해서 아투섬의 일본군이 적시에 항공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같이 답답한 상황은 도쿄의 일본군 중앙에서도 물론 인지하고 있었고 4월 초 육군의 고위 참모 2명이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만도로스키 해전 이후 해군이 대규모 수송을 중지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확보하라고 명령해놓고 보급을 빨리 안 해줄 거면 차라리 싸우다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호기 있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가 옆에 있던 참모가 팔꿈치를 잡아 끌면서 만류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골칫거리가 된 암치트카에 병력을 상륙시켜 점령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나 당시 일본군의 사정을 볼 때 작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을 두 섬에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일본 육해군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해군 항공대 전력의 분산을 원하지 않아서 비행장 완성 후에 어떤 부대가 진출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3월과 4월이 지나면서 미군의 일본군 진지 공습이 격화되었고 이제 일본군도 미군이 어딘가에 곧 상륙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미군 항공기들이 갈수록 적극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펼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월 26일에는 여러 척의 미군 순양함과 구축함이 아투섬을 포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이미 미군이 상륙 예정지를 키스카에서 아투섬으로 바꾸고 확정지은 이후였습니다. 아투섬에서는 코만도르스키 해전으로 대량 보급이 끊긴 이후 어느 일본군의 수기에 의하면 3월 30일부터 1일 쌀 배급량이 세 호흡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그램으로 따지면 약 450g이 되고 비행장 작업자는 한 홉 더 추가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4월에는 주로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안개가 많이 끼는 5월 이후에나 대량 수송이 가능할 예정이었습니다. 키스카의 육군은 보병 2개 대대에 야포 6문, 고사포 8문, 공병 1.5개 중대를 기간으로 육군 총병력은 약 2,500명에 해군이 약 2,500명, 도합 5천여 명의 병력이 있었고 아투섬에는 보병 1.5개 대대, 산포 1개 중대, 고사포 12문과 공병 1개 소대를 기간으로 해서 육군 병력 약 2,500명에 해군 병력 약간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다른 기록은 당시 아투섬 주둔군이 2,614명에서 2,638명까지 나와 있고 이후의 전사자 통계를 보아도 2,600명은 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미군이 상륙 약 한 달 전에 새로운 항공 정찰을 통해 짐작한 일본군 숫자 1,600명보다 50% 이상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1943년 4월 24일) 오후 1시 미 육군 제7 보병사단 병력이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더치하버 인근 콜드베이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APA라는 것은 오그질리어리 퍼스넬 어택의 약자인데요. 보통 어택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함 안에 상륙정을 가지고 있는 수송선을 뜻한다고 합니다. APA가 아니라 AKA면 화물을 나르는 수송선이 됩니다. 이 5척 이외에 구축함이었다가 고속 수송선이 된 USS 케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이 미 해군에서 제공한 수송선들이었고 미 육군에서도 수송선 8척을 제공했습니다. 이 수송선을 호위하는 함대도 대규모로 짜여졌는데 수송선단에 붙은 호위 함대와 알래스카에 있던 맥모리스 제독의 함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전함,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3척씩에 구축함 26척 그리고 1942년 8월에 취역하고 이번 작전에 와일드캣 전투기 29기를 싣고 온 호위 항공모함 나쏘가 포함되었습니다. 아투섬으로 향하는 제7보병사단의 당시 병력은 약 1만 1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단은 보병체 17, 32 그리고 159연대와 기타 부대를 보유했습니다. 비록 최대한 많이 수송선을 확보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서 각 수송선은 그야말로 병력과 물자들로 꽉꽉 채워진 채 알래스카로 항진했습니다. 웨스턴 디펜스 커맨드의 드윗 장군은 아투섬 전투는 3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1940년부터 알래스카에 있었던 버크너 장군은 힘든 전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7보병사단을 실은 함대는 알래스카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아투섬의 지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다가올 작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작전은 규모로 보았을 때 1942년 8월 과달카날 상륙 작전에 버금가는 큰 작전이었습니다. 제7보병사단의 사단장은 1942년 5월부터 사단을 맡아 지휘해왔고 당시 54세였던 엘버트 브라운 소장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제7보병사단은 더치하버에서 약 290km 동쪽에 있는 콜드베이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항공대는 계속 키스카와 아투를 집중 폭격했으나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병사들은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나 내려서 묵을 막사가 없어서 계속 좁은 배 안에서 앞으로 일주일 남은 디데이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콜드베이 이름에 걸맞게 5월이지만 매우 추운 알래스카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미군 지휘부는 최종 상륙 작전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5개의 작전안이 있었고 경론 끝에 최종적으로 하나가 채택됩니다. 미군 수뇌부가 채택한 상륙 위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 근거지는 주로 섬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위치도 이곳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대략 이런 식으로 활주로 건설 위치와 본진을 둘러싸면서 방어진을 구성했습니다. 미군이 채택한 안은 섬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부대를 상륙시켜 동시에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2개의 따로 떨어진 전선에 보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륙 지역이 넓은 남쪽에 전체 사단을 상륙시키는 안도 고려되었으나 일본군이 한 전선만 집중적으로 수비해서 전투가 길어질 것이 염려되었고 또한 북쪽 항구를 일본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채택되지 못합니다. 1943년 5월 3일 미군은 일본군 통신을 감청했는데 일본군이 마치 임박한 미군의 상륙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작전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5월 4일 제7보병사단을 실은 함대는 콜드베이를 떠나 서쪽으로 항진을 시작했습니다. 미 함대는 키스카를 북쪽으로 멀리 돌아 아투섬 북쪽 약 100마일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미 함대가 아투 북방에 도착한 것은 5월 6일이었습니다. 원래 상륙은 다음 날인 5월 7일이었지만 풍랑이 거세 계속 상륙은 연기되었고 암치트카와 아닥의 미군 항공대도 뜨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5월 10일 풍랑이 멈추고 다음 날에 상륙을 감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 함대에서 청취된 알래스카의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 알류샨 열도를 주목하세요라는 말을 DJ가 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어디선가 작전에 대한 정보가 샜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5월 11일 아침 남쪽 해안 상륙을 맡은 미군 수송선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전 7시 19분에 해상 목적지에 도착했고
병사들이 수송선에서 상륙정으로 옮겨 타는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0분이었지만 이 지역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계속 상륙정 승선 시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안개가 가시기 시작했고 오후 3시경 상륙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왼쪽 사진은 이날 수송선 헤이우드에서 상륙정을 바다로 내리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수면에 내려진 상륙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병사들이 바다에 내려진 상륙정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헤이우드에서 내려진 상륙정 한 척에 병사들이 전부 탑승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전부 탄 여러 척의 상륙정이 아투섬 남쪽 해안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미 구축함 프루잇이 남쪽 해안으로 향하는 상륙정들을 호위하는 모습입니다. 상륙은 일본군의 저항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투섬 남쪽 해안에 미군 병사들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배경에 아투섬의 험한 지형이 보이고 물자를 양육하는 병사들이 보입니다. 미군의 아투섬 남쪽 해안 상륙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과연 이 병사들이 고치를 전투와 다른 지역 상륙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투섬 전투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 5월) 미군은 일본군이 점거한 알류샨 열도의 두 섬 중 하나였고 가장 서쪽에 위치했던 아투섬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투섬에는 당시 일본군 육군 병력 약 2,500명과 해군 병력 약간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은 북방군 산하 북해수비대 제2지구대였는데 이 부대는 야마사키 야스요 대좌가 지휘했습니다. 일본군은 섬 전체가 아니라 이 지도에 깃발이 보이는 동쪽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는데 아투섬의 지형이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대부분 대책 없는 산지들이고 섬 북동쪽에 약간의 평지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치차고품 안에 있던 정착촌 사진을 보시면 아투섬의 지형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쪽 지역에도 해안과 이어진 평지가 보이는데요. 미군은 이곳과 북쪽 두 군데에 상륙해서 일본군 본진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했는데 남쪽 상륙 지역에 북쪽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역이 바다가 육지 쪽으로 굽어 들어온 만인데요. 이 만의 이름이 바로 메서커 베이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되고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알래스카와 알류샨 열도가 미국에 넘어가기 전에 러시아 영토였는데 1745년에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알류샨 원주민 17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지역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지역에 상륙하는 미군이 이 심상치 않은 이름을 듣고 겁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군의 남쪽 지역 상륙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이 지역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제7사단 17년대 2대대와 3대대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나올 북쪽 지역 상륙과 더불어 5월 11일 미군의 첫날 상륙은 제7보병사단의 3개 보병연대 중 하나인 17년대 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투섬 북쪽에도 주 상륙 부대는 남쪽과 비슷한 시간에 상륙했지만 일부 부대는 남쪽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상륙했습니다. 아투섬의 북동쪽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식 상륙부대 이외에 7사단의 브라운 사단장은 7사단에서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장교 중 하나였던 윌리엄 윌러비 대위에게 사단 전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대를 전부 선발할 권한을 주고 임시 정찰대대 프로비저널 스카웃 바탈리온을 410명 규모로 편성해서 지휘를 맡깁니다. 이 부대는 북쪽 해안의 상륙 지역보다 더 서쪽에 상륙해서 산악지대를 뚫고 나와 일본군의 방어선의 뒤를 공격하게 되어 있었는데 북쪽 상륙부대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이 후방 산지로 후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윌러비의 부대는 7사단과 다른 알래스카 부대에서 정예만을 뽑아 만들어졌습니다. 남쪽에서 상륙하는 부대는 5월 11일 아침 상륙을 준비했다가 안개 때문에 오후에 상륙했지만 윌러비 대대는 5월 11일 새벽에 아투섬에 상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잠수함 노틸러스와 나왈 그리고 구축함 케인이 병사들을 나눠 싣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5월 11일 오전 5시 30분경에 잠수함 두 척에서 아투섬에 도착한 윌러비 대대 병력은 244명. 윌러비 대대 선발대는 곧 예정 루트대로 산지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기온은 새벽보다 더 내려가 오전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윌러비 대대가 상륙한 아투섬 북동쪽 지점을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일본군 본진이 위치한 지점 바로 앞에 있는 곳이 홀츠만입니다. 윌러비 대대가 상륙한 곳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7km 떨어진 해안에 제7사단 17년대 1대대가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수송선 제이 플랭클린 벨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지역에 일본군 진지가 있는지 선발대를 먼저 상륙시켜 알아본 후 오후 서너 시경까지 17년대 1대대와 기타 병력 약 1,500여 명이 상륙했습니다. 이 사진은 북쪽에 위치한 비치 레드를 아마도 상륙 이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고지에서 일본군이 상륙하면서 노출된 미군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고 상륙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1943년 5월 11일 아투섬에 각각 다른 세 지역에 미군 부대가 상륙했지만 모든 부대가 상륙을 마칠 때까지 일본군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아투섬 동쪽 곳곳에 일본군 진지가 흩어져 있었고 미군이 상륙한 곳은 이렇게 크게 세 군데입니다. 일본군은 북쪽의 홀츠베이를 북해만이라고 불렀고 미군이 남쪽에서 상륙한 메서커베이를 일본군에서는 아사히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5월 3일경에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비행장 건설 등을 전부 당분간 취소하고 병사들을 전방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의 상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경계태세에 있느라 지친 병사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미군이 상륙해서 피해 없이 상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대략 이 선을 중심으로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경계선은 가운데 있는 험한 산지였고 그 사이에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길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미군의 상륙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는데 맨 처음 기록에 남은 것은 남쪽과 북쪽에서 미군 상륙이 시작될 무렵인 11일 오후 3시경 북해만 지역에서 미군이 상륙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남쪽 지역에서 미군이 상륙한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도 오후 3시 30분경이어서 일본군은 미군의 상륙이 최초로 이루어질 때쯤 이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후 6시 40분경까지는 북방군 사령부와 대본영까지 미군 상륙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대본영 등 일본군 수뇌부는 곧 아투섬을 지키는 제2지구대에 즉각 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구대장 이하 장병들의 건투를 간절히 빌며 해군에 미군 상륙 선단을 직접 공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도 전달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5월 9일에 경계태세를 해제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여서 언젠가 미군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이틀 뒤라는 것은 몰랐던 상황. 당시 아투섬에 주둔 중이던 독립공병 제302중대는 미군 상륙 바로 전날 밤 중대 본부로부터 잠수함으로 수송된 사케를 받아 회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은 미군이 5월 11일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확한 날짜는 전혀 몰랐으며 이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은 당시 일본군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록 전투의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았겠지만 일본군이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경계태세에 있었다면 미군이 피해 없이 상륙을 완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었습니다. 아투섬 메서커베이를 다가가면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산지가 있고 가운데는 좀 고도가 낮은 지대가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메서커밸리라는 곳입니다. 남쪽에 상륙한 미군은 이곳을 따라 북서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곳은 지형도를 보면 양옆의 산지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 계곡을 따라 어느 정도만 진출하면 홀츠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른 쪽 길을 택하면 일본군의 또 하나의 근거지인 치차고프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 상륙한 미군은 우선적으로 이 계곡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메서커만과 계곡 인근 지역을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곳에 상륙해서 전진을 시작한 17년대 3대대 선발대가 계곡을 따라 약 2.5km 전진했을 무렵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일본군의 소총 사격을 받습니다. 이때가 5월 11일 오후 7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군의 전진이 약 1시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미군은 여기서 진흙탕과 안개를 뚫고 전진하느라 큰 고생을 했는데요. 악정구투 끝에 105mm 야포를 옮겨와서 일본군 박격포 진지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여기서 조금 더 전진했으나 점점 강해지는 일본군의 저항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엘버트 브라운 제7사단장은 5월 11일 오후 11시 해안에 상륙해서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5월 11일 하루 종일 상륙을 마친 미군은 남쪽에 약 2,000명, 북쪽에 1.5천명이었습니다. 메서커밸리에서 홀츠만으로 통하는 길을 자민 패스라고 하는데 이곳을 지키는 일본군은 독립보병 제303대대가 중심이었고 계곡의 끝부분 산지에 기관총 진지 등을 이용해 완강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좌우에 높이 솟은 산지 가운데로 가는 자민 패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 언급했듯이 미군은 105mm 야포를 양육시켜 전투에 사용했는데요. 이 사진은 전투 첫날 남쪽 해안에 배치된 M2A1 105mm 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무거운 야포를 앞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 105mm 포는 거의 해안에서 운용되었고 이 사진에도 왼쪽 뒤편에 선박이 보여 위치가 해안과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상륙한 윌러비 대대는 산길을 뚫으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윌러비 대대는 남쪽으로 내려온 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홀츠만으로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윌러비 대대도 아투섬에 대한 자세한 지도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가로질러서 홀츠만 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윌러비 대대는 해발 760m 고도까지 계속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강행군 끝에 11일 밤늦게 홀츠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착해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북쪽에 상륙한 1대대 병력도 남진을 개시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후 7시 일본군 척후병 2명을 사살했으나 2명은 도주했고 밤이 되면서 홀츠만의 일본군으로부터 포격을 받게 됩니다. 역시 이 부대도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서 지형 파악이 불가했고 더 이상의 전진은 보류한 채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일본군도 미리 만들어진 방어진지에 부대를 보냈습니다. 미군도 다음 날에 벌어질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북해 수비대 사령부는 키스카 섬에 있었는데 아투섬에 미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방군 사령부에 보낸 전문의 내용은 해상 운송 수단이 없어서 키스카에서 아투섬으로 지원 병력을 보낼 수 없으니 본토에서의 반격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방군 사령부도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지원 병력을 아투섬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북방군은 키스카에서 아투로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기 파견 등 전황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조치밖에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전에 일어난 해군 갑사건으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하고 부상을 입은 우가키 마토메 연합함대 참모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새 연합함대 사령장관에 코가미네이치, 참모장에 후쿠토메 시게루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함대 주요 막료가 거의 전부 교체되어 정비가 잘 안 된 상황이었고 당시 연합함대 선임 참모였던 쿠로시마 카메토 대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연합함대 사령부는 북방 지역에 대한 적극적 작전에 일치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단 북방은 지형적, 기상적으로 전투에 불리했고 당시 연합함대가 연료 측면에서 매우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군령부로부터 이에 대한 주의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해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아투섬 일본군의 운명은 미군 상륙 첫날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쉽게 첫날 작전을 마친 미군과 방어 태세를 갖춘 일본군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되는 아투섬 전투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943년 5월 11일) 미군 제7 보병사단 병력이 일본군이 점령하던 알류샨 열도 아투섬에 상륙해서 일본군 수중에 있던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 전체를 털어나려는 랜드크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섬 동쪽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군 진지 공략을 위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아투섬을 지키던 일본군 병력은 육군 약 2,500명에 해군 약간을 더해 2,600명 정도였고 상륙 첫날 미군 병력은 남쪽과 북쪽 해안 그리고 산지에 상륙한 윌러비 대대까지 약 4,000명이 아투섬에 별다른 일본군의 저항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5월이 넘어가면서 미군이 아투와 키스카 중 한 곳에 상륙한다는 힘세를 채고 있었으나 5월 초 일주일 동안 유지했던 경계태세를 해제하고 얼마 안 있어 미군이 상륙하게 됩니다. 미군은 첫날 남과 북의 각 부대가 전진을 시작했고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면 남쪽과 북쪽 상륙부대 간의 거리는 약 7k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부대 지원을 위해 알래스카 지역의 B-24, 25 폭격기가 일본군 진지를 폭격하기도 했고
항복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상륙 작전에는 미 전함 3척이 참가해서 함포 사격으로 지원했는데 진주만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최소 폭탄 6발에 어뢰 1발을 맞은 전함 네바다가 수리를 마치고 복귀해서 처음 참가한 임무가 아투섬 상륙 지원이었습니다. 전함 펜실베이니아도 진주만에서 크지 않은 피해를 입고 수리 후 아투섬 작전에 참가했고 상륙 작전을 지원한 세 번째 전함은 아이다호였습니다. 이 사진은 상륙 첫날 전함 펜실베이니아에서 14인치 주포를 아투섬으로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위 항공모함 나쏘가 전투기를 출격시켜 지원했는데 미국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지상군을 근접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격했던 전투기들 중 2기가 복귀 중 짙은 안개로 항모를 찾지 못해 바다에 불시착했고 2기는 착함 중 파손되어 큰 전과 없이 총 4기의 전투기를 손실했습니다. 함포 사격이나 전투기 지원이나 결정적인 전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아투섬의 일본군 군의관들 중에 홀츠만 쪽에 배치되어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타츠구치 노부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문헌에는 폴 타츠구치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인 타츠구치 슈이치는 히로시마 출신인데 1895년에 신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치의학을 공부합니다. 다시 히로시마로 돌아와서 역시 미국 문물에 익숙하던 부인과 결혼하고 아들 셋, 딸 셋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1911년에 태어난 노부오였고 아버지는 폴이라는 미국식 이름도 같이 붙여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노부오의 아버지는 미국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종교까지 가지게 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종교는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진 모양이고 노부오와 다른 아들 2명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노부오도 캘리포니아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38년에 의사 면허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귀국해 도쿄에서 교회 관련 시설 의료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941년에 일본 육군에 징집되어 도쿄의 근위보병 제1년대에서 복무하다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타츠구치는 그 전에 육군 군의학교를 졸업했고 장교로 복무해야 하는데 당시 일본 육군에서 그의 종교나 미국 경험 등을 경계해서 하사관으로 복무시켰습니다. 타츠구치는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인도네시아 전선을 거쳐 라바울로 배치되었고 이때 그가 적은 일기를 보면 최후의 1인까지 적을 공격하겠다고 쓴 것을 보아 일본군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모자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츠구치는 이어서 아투섬으로 배치되었는데 일본군이 기밀 유지를 위해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에 날짜를 쓰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타츠구치가 언제 아투섬에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코만도르스키 해전 이전 마지막 대량 수송이 이루어졌던 3월 10일 이전에 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타츠구치는 미군 상륙 이전까지 일본에서 부인으로부터 과자나 로션이 든 소포도 받았고 일본어로 편지도 썼는데 작전 관련 내용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날씨나 경치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에 있던 부인은 이미 일본 육군 관행대로 남편의 머리카락 일부를 받았는데 군인이 사망하고 나서 유해를 일본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타츠구치는 여기서도 일기를 썼는데 전해지는 내용은 5월 이후밖에 없습니다. 타츠구치의 일기에는 미군이 상륙한 5월 11일 관련 내용도 있는데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폭격과 기총 소사를 하고 있고 아군이 응사함, 함포 사격 소리도 들리고 미군이 상륙함, 그리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타츠구치의 일기는 전투가 종료된 이후에 미군에 의해 발견되었고 아투섬 전투의 중요한 자료로서 이후에도 전투가 진행되면서 다른 내용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상륙 당일 미군 7사단 17년대의 남쪽 2개 대대와 북쪽 1개 대대는 아투섬 안쪽으로 전진했으나 북쪽에서는 주로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진격이 멈춰졌고 남쪽에서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강도가 더해지는 일본군의 저항으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해안가의 야포 면문으로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산속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쉽지 않았고 진흙탕 속을 차량으로 갈 수도 없어서 모든 보급품을 손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군이 전진하던 메서커 밸리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데 일본군은 이곳 높은 지대의 진지를 확보하고 계곡 아래 미군에 사격을 가해 전진하려고 시도하는 앞길을 막았습니다. 미군은 밤이 되면서 슬리핑백 속에서 잠을 자려고 시도했지만 일본군은 계속 미군 쪽으로 사격을 가하면서 미군이 잠이 들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북쪽 홀츠만을 바라보는 산악지대에서 밤을 지낸 정예 정찰 대대인 윌러비 대대는 심한 추위로 윌러비 대위가 계속 몸을 움직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몇 명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심한 동상에 걸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밤에 키스카의 일본 잠수함들이 미 함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군 항공기가 아투섬의 일본군의 유인물을 떨어뜨렸다고 했는데요. 미군은 아투섬 상륙 전부터 이렇게 심리전용 전단을 아투와 키스카에 뿌렸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봄이 다시 오기 전에 라고 하니까 42년에서 43년 겨울에 뿌린 것으로 생각되고요. 떨어지는 아메리카의 폭탄은 이 부분 첫 번째 단어는 오동인데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군의 폭탄이 오동잎처럼 떨어진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폭탄은 비운과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오동잎인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일본 총리 대신 문장에도 오동잎이 있고 메이지 시대 때의 동전과 현재의 동전에도 있고 당시 일본군의 원수 계급을 나타내는 문장에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펜은 그냥 까맣게 칠해져 있지만 일본 화투에는 오동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동잎이 떨어지는 걸 일본에 상당히 안 좋은 의미로 전단에 넣은 것도 같습니다. 과연 미군의 호언장담대로 비운과 불행이 일본군에 떨어질지 아투섬 전투의 진행 과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륙 다음 날인 5월 12일 반쯤 동사 상태인 율러비 대대는 오전 8시에는 17년대 1대대와 마주보고 있는 일본군 뒤로 진출합니다. 일본군은 병력을 둘로 갈라서 율러비 대대와 1대대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9시경 이쪽 지역에 안개가 걷히고 1대대 병력이 일본군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1대대 병력은 해상으로부터의 함포 사격과 전투기 등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미군 17년대 1대대는 일본군을 조금씩 뒤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미군 항공기는 45kg짜리 데이지 커터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의 폭탄은 모델은 다르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길이를 늘린 신관을 붙여놓아서 보통 폭탄은 투하 시 땅이 깊이 박히지만 이 폭탄은 이 부분이 땅에 닿으면 바로 폭발하도록 해서 지상 목표물에 대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강화한 폭탄입니다. 12일에 북쪽에서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동안 타츠구치의 일기에는 이 지역의 일본군이 미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미군 소총 20여 정을 노획했다는 것과 야전병원에 계속 부상병이 밀려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2일) 오전 9시경 남쪽 지역도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미군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자민 패스로 가는 길을 뚫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보급이 늦어서 미군은 오전 내내 식사 배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군 전함 3척은 이날도 계속 먼 거리에서 함포 사격을 가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찬 무전기가 고장났고 전방과 후방의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남쪽에 상륙한 부대 전체를 지휘하던 에드워드 얼 대령은 전방과 연락이 끊기자 직접 정찰대를 데리고 전선으로 갔다가 일본군 저격수의 총탄을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이게 대대로 이루어진 미군 남쪽 지역 부대는 사단 참모장이었던 웨인 찜머만 대령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엘버트 브라운 사단장이 남쪽 전선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의 성과 없이 상륙 이틀째가 소득 없이 지나갔고 5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5월 13일) 이른 아침부터 남쪽의 미군은 계속 일본군 방어선을 뚫으려고 시도했으나 일본군이 워낙 유리한 위치에서 방어를 하고 있어서 또 한 번 격퇴되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쏟아지는 일본군의 트리플 크로스파이어가 미군의 진격을 또 한 번 격퇴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작전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브라운 사단장은 해군 측에 예비부대의 빠른 아투섬 상륙을 요청했고 5월 13일 제7보병사단 제32연대 1대대가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남쪽에서 17년대 2, 3대대가 전혀 진전이 없는 사이 북쪽의 1대대는 일본군을 조금 밀어내고 1차 방어선을 점령한 것이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가장 서쪽에서 공격하는 율러비 대대는 산악지역을 행군하느라 충분한 식량을 휴대하지 못했고 극한 추위 속에 일본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고지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비부대였던
32연대 3대대가 북쪽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일본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히구치 키이치로 북방군 사령관은 되도록 빨리 증원부대를 편성해서 해군의 협조를 어떻게든 얻어서 아투섬에 역상륙시켜야 하고 아투섬의 일본군은 최소 일주일 정도 지구전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해군이 아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본영 육군부 측에서는 지원 병력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고 해군과 논의를 하고 있던 구축함 수송도 성공 확률은 25%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키스카의 병력을 잠수함으로 소규모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본군은 아투섬 지원을 위해 육군 제7사단의 동원 명령을 이날 하달하였으나 병사들의 수송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쿠릴열도 기지에서 폭격기 19기가 아투섬의 미군 폭격을 시도했으나 기상 상황이 안 좋아 임무를 수행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군의 존 드윗 장군이 아투섬 점령에 필요하다고 했던 3일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양쪽 다 자신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아투섬 전투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